예, 2부 중국 공산당과 조선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하다가 이제 파면당하고 나서 이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자 기구죠. 제가 그런데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공무원이 됐는데 다시 이게 이제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겸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대표직을 그만두고 전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정말 창세 이래 정말 희귀하게 악질적인 집단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우리가 너무 모르는데 말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몇 안 되는 태자당이 권력과 부를 세습하는 그런 체제고, 얘네들은 이제 사회주의는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말은 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피아 자본주의죠. 공산당이 누구 재산이나 아무거나 언제든지 누굴 뭐 키워줄 수 있고 이게 재산도 뺏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저 알리바바 마윈이 잘해서 큰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키운 거죠. 그리고 마윈이 까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산당 내에서 이게 권력이 바뀌니까 공산당이 다시 그 재산을 뺏어간 겁니다. 중국에 그래서 이 민간 기업이라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다 주인은 중국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 언제든지 특정 기업을 키울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게, 뺏을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한마디로 조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엄청 고민할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중국 공산당에 물론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 가지고 이 조폭이다라고 이 정의를 한 게 아니고 실제 얘들의 이 속성은 전적으로 조폭이에요. 중국 공산당을 생각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당 국가 체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국가 위에 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이거 국가 위에 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다 공산당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법률은 그냥 장식품에 불과해요. 당이 정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군 있잖아요, 군. 군이 국가의 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군이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군이에요. 이게 이제 당 국가 체제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은 그야말로 부패 덩어리죠. 지금 이게 공산당이 창당된 지 100년이 넘었고 그 중국 대륙을 차지한 지 70년이 넘었는데 이걸 한 개 당이 계속 이걸 지배해 왔어요.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말 철저하게 썩어서 그걸 이제 그 부패한 시스템을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가리려니까 얼마나 또 열심히 독재를 해야 되겠어요. 감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보기 어려운 부패한 시스템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독재와 부패가 서로를 강화시켜주면서 오늘날의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대내적으로는 당연히 일당 독재, 그것도 태자당이 영원 무궁토록 세습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목표예요. 대외적으로는 세계 죄패죠.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목적 자체가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자유민주 국가가 옆에 아무리 작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 아니 옆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으면 그게 비록 조그맣더라도 아니 쟤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콩을 겨우 한 700만, 800만 사는 그 자유 도시 홍콩을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옆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에요. 공산당한테는. 그래서 공존이 불가능한 거죠. 공산당이랑은. 거기다가 이 중화민족주의라는 게 있어요. 중국 애들이 오래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이 중화 사상을 가지고 이제 살아온 국민인데 거기에 더해서 중국 공산당이 100년 동안 승승장구를 해왔어요. 줄곧 이겼습니다. 100년 동안. 중국 대륙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6.25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랑 대등한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소련, 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은 망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살아남았고 지금 오늘날 G2,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를 호령하는 두 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 심지어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후시진이라고 이 환구시 글로벌 타임스, 중국 공산당의 이제 스피커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편집장 하는 친구가 그 호주 사람들이 야, 이 코로나 박테리아가 중국에서 나오는지 조사를 해보자라고 그랬더니만 이 후시진이 호주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니들은 우리 발 밑에, 신발 밑에 붙은 껌딱지야. 까불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호주가 경제적으로 이 중국이랑 너무 유착이 돼가지고, 이 최대 수출국이었죠, 중국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관광객 잔뜩 보내주지, 유학생 보내주지. 그러니까 중국의 이 후시진 비롯해서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니면 쟤들 경제 금방 무너져. 그러니까 껌딱지예요. 걔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중국 애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얘들은 대내적으로는 이 태자당 중심의 일당 독재를 영원히 계속하는 거. 플러스 세계 정복. 이게 진짜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목표예요. 세계 정복하겠다. 이 중국은 공산주의가, 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소멸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민주화가 불가능하죠. 중국 공산당은 세계 정세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미국과 전쟁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리고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 곧 미국과 전쟁을 한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에 입각해서 이 대미 또 대세계 전략과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요. 또 중국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미국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로 전쟁하는 것만은 피하면서 나머지 온갖 방법으로 서로를 밟으려고 지금 치열한 전쟁이 실은 벌어지는 중이죠. 미중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공산당과의 평화적 공존은 진짜 망상입니다, 이거. 망상이에요. 그래서 남북 평화 통일 얘기하는데 남북 평화 통일 가능하겠어요? 오로지 한 가지 조건밖에는 없습니다. 평화 통일을 하려면. 북한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든가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되고 그 남북의 자유민주주의 두 정권이 두 나라가 합의를 해서 이 평화 통일을 할 수는 있는데 이 공산주의 체제, 김정은 체제가 존속하는 한 평화 통일은 불가능한 거죠. 이건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북한 애들이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중국은 그래서 이 미국과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초한전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미 20여 년 전에 정리를 했어요. 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장성 둘이 이렇게 책을 냈는데 99년에 초한전, 이 한계를 초월한 한계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분야가 다 전쟁터예요. 모든 분야가 일상생활이. 그리고 누구나 이 전사죠. 민간인, 군인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합법, 불법 이런 거 가릴 일이 아니에요. 또 동원 가는 건 다 쓰는 거죠. 동원 가능한 거. 마약도 쓰고. 근데 이런 생각은 99년에 나온 그 새로운 발상이 아니고 중국 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게 정리를 해낸 겁니다. 이건 초한전이다라고. 초한전에서 또 이 중국 모름지기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전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평소에 하는 모든 지시, 전쟁 빼고는 통일전선 전술이다. 통일전선 공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을 최소화하고 우군을 많이 포섭을 해서 적을 타격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적도 그런 식으로 타격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산사회를 건설하자. 이게 통일전선 전술의 이념이죠.
공산주의자들은 평소에 하는 게 통일전선 공작이다. 특별한 시기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2020년에 뉴욕 뉴스위크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시진핑이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비밀 계획, 이거를 이제 폭타임즈에서 번역해서 보도를 했는데, 정치 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모든 단체가 통일전선 공작 기구다라는 기사예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향후회, 동창회, 또 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중국인 학생회, 또 중국 원조센터, 무슨 이 중국인 뭐 치과의사협회, 뭐 이 중국과 관련된 모든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또 평화통일추진단체, 무슨 우호협회, 뭐 이게 전부 다 통일전선 공작기구죠. 그러니까 중국을 나이브하게 보면 안 돼요.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자산, 무기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험과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2500년 전에 손자병법을 만들어낸 애들이잖아요, 얘들이. 그리고 이 세계 공산주의 이 운동사를 150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공산주의 운동사를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고, 또 이게 중국 공산당사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걸 100년 동안 이걸 극복해온 역사가 누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 뭐 말들이 많은데 이제 14억이라고 치고, 이 인구가 중국 공산당의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 9,500만이라고 하죠, 당원들이. 또 각종 행정기구, 군, 경이 있고, 첨단 기술이 있고. 그래서 이 인구를 얘들이 어떻게 쓰는가,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구르 자치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55년에는 위구르족이 거의 다, 75% 정도가 위구르족이었었는데, 지금은 한 반 정도만 위구르족이고, 나머지 반은 한족이 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위구르족은 이 사실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중국 영토 한 6분의 1가량 된다고 그러고, 위구르족에서 만약에 소수민족 분리독립 운동이 일어나면은 중국이 50여 개 민족이 사는 나라인데, 중국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큰 지역이다,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 거기다가 이제 원유랄지 가스, 중앙아시아에서 죄송합니다. 이 에너지를 가져오는 수송로가 여기 있고, 또 중국 최대의 석유 가스 매장지, 중국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땅이죠. 그래서 이 위구르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수십 년 동안 공작을 하고 있어요. 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이제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서 섞어놓는 거죠. 붉게 희석시키는 거예요, 위구르족 피를. 그리고 위구르족 인구를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가족을 해체시켜버려요. 남자는 이 수용소에다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따로 수용을 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여성들은 불임 수술을 시키고, 강제로 낙태시키고, 한족과 결혼을 시키고, 또 타지방으로 이제 이주를 시켜버리고, 뭐 언어 종교 다 이게 말살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장기 적출해서 팔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슬람 성당 부시고 그 위에다 화장실 짓고 그래요. 그리고 모스크가 있던 자리에 편의점 만들어서 술, 담배 팔고, 이슬람 공동묘지도 없애버리고. 티베트에서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티베트가 2014년도에 티베트계 인구가 90%, 한족이 8%다, 이런 2014년입니다. 이때 이런 통계를 발표했지만 사실은 티베트인들이 한 750만, 800만 가량 되는데, 그 정도 숫자의 한족들을 전부 다 이주시켜서 이 티베트 피를 좀 더 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피를 묽게 만들어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한족이 이주시키는 건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주를 했을까요? 이제 당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이주를 시켰죠. 그래서 이 티베트 사회 또는 위구르 사회 곳곳에 각 업종별로, 지역별로 촘촘하게 다 박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나 평소에 관찰을 하는 거죠. 같이 살면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 이 티베트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황하랄지 양쯔강, 메콩강, 이 이제 티베트에서의 발원을 해서 흘러갑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땅이죠, 티베트가. 광물 자원도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이 메콩강 상류를 막아가지고 메콩강 수량이 엄청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베트남이랄지
그 밑에 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티베트를 뺏기면 중국이 이런 꼴을 당할 수가 있겠죠. 중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59년도에 이 티베트가 독립운동을 일으켰다가 인구가 몇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43만 명이 숨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6,300개의 티베트 불교 사원이 전부 다 이렇게 파괴되고 나머지 한 45개 정도는 관광용으로 남겨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문화정책을 하면서 공공장소에서 티베트어 사용을 금지하고 특히 서남 공정을 통해서 티베트 역사와 문화가 전부 다 중국 거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이제 세뇌를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를 상대로는 뭘 하고 있어요? 동북 공정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심지어는 한복, 김치 이거 전부 다 중국 거다, 중국 문화다라고 이게 우기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런 짓을 이 티베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노동 수용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제 노동 시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티베트 여성들한테 강제 낙태, 불임수술 시키고, 수많은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만, 800만 정도의 한족을 조직적으로 이제 이주를 시켰죠. 인구가 이게 중국 공산당의 국내외 정책에서 인구가 이렇게 중요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어요. 홍콩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6월달 사진인데 6월부터 이 민주화 운동이 진압된 게 이제 11월에 5개월 동안 홍콩 사람들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게 이 시대혁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개봉될 텐데 여러분들 꼭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보시고 제가 러닝 타임이 150분인데 계속 울면서 봤어요. 중국 사람들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근데 이 당시 인구가 이제 650만이라고 치고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200만 명이에요. 이때 이게 6월달 사진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홍콩의 민주주의가 이긴다. 이길 것 같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3명, 4명 중에 하나는 다 나와서 이 길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진압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조용하게. 1989년에 천안문 사태에서는 수천 명이 죽었는데 홍콩 이 민주화 운동에서는 물론 얘네들이 뭐 많이 숨기고 있지만 그렇게 대량 희생자가 안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게 가능했을까? 이 뜨거운 민주화 열기를 어떻게 이걸 진압을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고 이 1997년도에 영국이 홍콩을 이제 중국에 반환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년 공식적으로만 5만 명씩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사람들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이게 97년인데 2019년이면 22년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명이 넘는 본토인들이 홍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 지령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100만 명을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또 업종별로 등등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의해서 촘촘하게 홍콩 이 사회에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100만 명이 조직이 안 된 홍콩 시민 650만 명을 가볍게 진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소위 이제 삼합회랄지 뭐 이런 이 중국에게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조폭들이 동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아주 일면만 보신 거고 사실은 여기에 투입된 100만 명이 이 사태를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호주가 이 며칠 전에 그 총선을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 보수당이 정권을 뺏기고 노동당이 이 정권을 차지했는데 호주의 인구의 5%가 중국인들이에요. 이 정권 바뀌기 이전에 이 보수당 정권이 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본토랑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이 보수당 정권에서 굉장히 사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중국인들이었었어요. 이 5%밖에 안 되는 중국인들이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거죠. 호주 사회에서. 이런 겁니다. 몇 안 되는 5%밖에 안 되는 인구가
호주의 이 집권당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있어요. 미국을 상대로는 얘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진찬룽이라고 이 사람이 이 인민대학교 부학장인데 지금은 뭐 승진했나 모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조직부 등의 이제 고문이고 중국의 이 스승이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16년도에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상대로 이 비밀 특강을 했는데 특강 내용이 이 미국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주제.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미국을 약화시켜야 되고 당연히 중국을 강화시켜야 된다. 미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선거에 개입하자. 미국 경제를 통제하자.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적을 양성하자. 그래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 인권 운동이 이제 작년인가요? 2020년, 재작년. 이 미국 전국을 그 흑인 인권 운동 이 폭도들이 몰려다니면서 이게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흑인 인권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우택동주의자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BLM 운동, 미국 내에서 이런 반정부 운동 단체를 이제 은밀하게 지원한다 할지, 또 우리 한국 위안부 문제도 개입을 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국제 분쟁을 여기저기 조장을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신경 쓸 틈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이. 그 다음에 중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기술을 계속 훔치자.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영토를 확장하자. 그러니까 남태평양 산호초, 어느 나라도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 산호초에다 세면을 들이붓고 이거 우리 땅이다. 이 근처 전부 다 우리 바다다라고 하는 짓을 계속 해야 된다. 또 1대1로를 통해서 국제적 영향력을 구축하자. 또 유엔이나 뭐 이 세계보건기구 또 뭐 유네스코 이런 국제기구를 우리가 장악하자. 실제로 엄청 장악을 했죠. 시간이 있으면 뭐 어떤 기구들을 장악했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사무총장이랄지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리더십의 이 지도부의 상당 부분을 돈으로 좀 다 삶아가지고 자기네 사람을 보내서 앉혀있거나 아니면 지금 그 세계보건기구 그 두목처럼 돈으로 삶아가지고 자기네 편으로 허수아비로 부리고 있거나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이 진찬룽이 얘기한 게 상당 부분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 부분만 따로 떼서 말씀드릴게요. 이 미국 선거에는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이 진찬룽이 이 미국 선거판을 분석을 했어요. 하원 의원 선거구가 435개인데 실제 투표하는 사람들은 선거구마다 몇 명 안 된다. 그리고 선거구마다 승패는 사실은 몇천 표 가지고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지역구별로 우리가 몇천 표만 움직이면은 이 하원 의원을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2상임위원회로 만들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황당해요? 이 중국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아서. 이게 성공한 그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캘리포니아인데 그 맨 오른쪽에 막대기를 보시면은 이게 캘리포니아 인구 구성이에요. 맨 밑에 37%가 이제 백인들이고 39%가 라틴 계열이고 15%가 이제 아시안들, 6%가 흑인들인데 이 백인들은 어차피 민주당, 공화당으로 표가 대충 반으로 갈린다고 보고 라틴족들은 그 이민 정책이 그 우호적인 그러니까 조건이 안 돼도 웬만하면 국적이나 시민권을 주자라는 입장이 이제 지금 불법 이민을 마구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라틴족들이 전통적으로 친민주당 계열입니다. 이 아시안 15% 중에 압도적인 다수가 이제 중국 공산당 영향권 하에 있는 중국인 이 차이니즈 아메리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영원 무궁토록 각종 선거구를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 구조가 이래가지고. 황당하죠. 그 중국인 인구 비율이 제일 많은 도시들을 이렇게 쭉 순서를 내봤더니 샌프란시스코의 21%가 중국인들이에요. 샌프란시스코. 5명 중에 하나. 그래서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는 중국 공산당의 해방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제로 제가 뭐 따로 유튜브를 하나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옆에 오클랜드, 산호세, 뭐 세크라멘토랄지, 샌디에고 이게 전부 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아성이고 친중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가 저 유명한 실리콘밸리 아니겠습니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국정원 같은 국가안전부에 캘리포니아 담당 부서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실리콘밸리가 이제 과학기술의 요람이고 또 이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살아서 공작하기가 편하고 또 민주당의 아성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는 중국 공산당에서 특별히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실리콘밸리에 애플이랄지 페이스북, 뭐 구글, 트위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과 소위 빅테크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가 되면은 목사님께 보고를 드릴게요. 이 중국 공산당이 이 지역에 이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공을 들이냐면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미인계를 써가지고 얘가 이제 크리스틴 팡이라는 애인데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유학을 와요, 얘가. 그래서 이 중국인 학생회 회장 직함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돼가지고 그 회장 자격으로 이제 이 지역의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죠. 만나서 잠까지 같이 삽니다. 여기 있는 세 남자가 다 한나라는 아니고 따로따로 다 같이 동침을 한 남자들인데 맨 왼쪽에 있는 그 에릭 스월웰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 이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동네 시의회 의원이었어요. 이때부터 이 중국 공산당이 얘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방 하원 의원으로 만들죠. 그래서 얘가 중국 공산당 이 스파이랑 이게 놀아난 애다라는 게 미국 신문에 다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민주당이 얘를 보호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원 심지어는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공작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공작을 하고 있는가? 조선족이 들어와 있는 사람 한 80명 들어와 있고 80만 명, 이 한족까지 포함하면 한 100만 명의 이 중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철저하게 이 통제되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조선족이 뭐 다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지금 그 중국에 남아 있는 주로 이제 고령자들만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150만이 남아 있다고 치고 그 중에 80만 명이 이 대한민국에 와 있다. 중국 공산당의 계획이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귀화, 우리 국적으로 한국인이 된 중국인들이 14만 5천 명이에요. 생각보다 많죠. 14만 5천 명. 그리고 선거권을 보유한 중국인,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사람한테는 이제 선거권을 주는데 선거권을 가진 중국인들이 약 10만 명가량 됩니다. 이 10만 명이 이번에 6.1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도 뽑고 지방의회 의원도 뽑고 이제 교육감도 뽑았죠. 이 10만 명 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귀화를 한 사람이 14만 5천 명 합해서 25만 명도 안 되는데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랑 한명숙 후보 이 표차가 2만 6천 표에 불과했어요.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죠. 이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그 서울시의 외국인이 3만 8천 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주에서 5%밖에 안 되는 중국인들이 이 집권당을 바꿨듯이 박빙의 승부가 대개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민주국가에서 이 얼마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중국이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이 선출직 공무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선거할 때마다 중국인들한테 우리를 찍으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영선 후보가 열심히 중국인들 찾아다니면서 이 호소를 나를 찍어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 요거는 금년 2월 달 사진입니다. 저 대림동에서 중국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을 찍어야 된다라고 결의 대회를 열었어요. 이 결의 대회에서 이 대표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중 수교 이후에 이 중국 동포들이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들이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발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님, 앞으로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치를 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래요. 요거는 바로 며칠 전 사진입니다. 이번에 그 지방선거하면서 5월 16일 날 민주당의 우리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중국 동포들 이 행사장 찾아가지고 오성 홍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자기를 찍어달라고 이제 호소를 했죠. 이 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 김동연 후보가 이겼는데 8,900표 차로 이겼어요. 경기도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38,000명입니다. 이런 거죠. 조선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한국과 이게 중국 사이에 이게 왕래가 시작된 이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졸부들이 중국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물가랄지 뭐 모든 게 이 중국은 쌀 때니까 그때 너무 갑질을 많이 했죠, 가서.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와서는 중국인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식당이랄지 뭐 이런저런 뭐 건설 현장이랄지 이런 데서 일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박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분들이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게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했냐면 중국이 대국이야. 내가 비록 여기서 이 일을 하고 니들한테 천대받고 있지만 중국인 대국이란 말이야. 이것들아 마음속으로 난 중국인이다 라는 생각하는 조선족이 많죠. 한편으로는 이 현실에서 이런 그 받는 모멸감 이런 게 있고 마음속에서 그걸 상쇄하기 위한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유치원에서 왜 태극기 가르치냐, 우리 애한테, 우리 애가 중국인인데 뭐 이렇습니다. 그 2017년도에 그 청년경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국 동포들을 이제 조폭으로 묘사를 한 장면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 이후에 40개 중국 동포 단체가 뭉쳐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제한 중국 동포 유권자 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포들의 인권 신장과 복지 향상을 약속하는 대선 후보를 우리는 찍겠다. 서경석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그 조선족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 몇 분 남았죠? 예. 서경석 목사님이 이때 축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중국 동포들 가운데서도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 이번 대선에서 2012년 얘기입니다. 앞으로 중국 동포들 가운데 비례대표 한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대선 후보를 찍자. 이제는 동포들이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 등을 허용할 때가 됐다. 이걸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 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선의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서경석 목사님께서 중국 공산당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번에 또 안산시에서는 중국 동포가 아예 출마를 해버렸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족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김무성 씨는 조선족 이민을 대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송영길은 그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자. 지금 선거권을 귀화를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25만 명이라고 치고 앞으로 한 25만 명이 더 들어온다. 더 이게 이 중국인으로서 이 선거권을 가진 자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50만 명이잖아요. 이 50만 명이 반씩 갈라가지고 반은 국힘당으로 가고 반은 민주당으로 가면
그럼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죠.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그들이 뽑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정당법 개정안을 송영길 전 의원이 냈어요. 물론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하도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라서. 또 김경진 전 의원은 이런 그 국적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국내에서 대학 나오면 국적을 그냥 주자. 지금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 7만 명 돼요. 서경석 목사님은 그 금년 2월 달에 그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절차 및 조건을 간소화하고 그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하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조선족만 보면 안 되고 조선족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라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살벌한 애들인지를 진짜. 그래서 이 서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제 당신 입장을 말씀하시고 또 이런 자료를 보내오셨어요. 조선족은 외국인이 아니다. 근데 20년 동안 조선족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단언한다. 중국 동포는 시진핑의 앞잡이가 아니다. 중국 동포는 한국의 자유와 인권 때문에 왔다. 한국 인구가 줄고 있는 지금 중국 동포가 고향에 돌아와 살기 원하면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 참. 또 중국 대사관이 한국 조선족 사회를 배후 조종하면 중국에 자녀가 있는 동포는 절대로 거역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선족 동포들한테 이 국가 정체성 교육을 철저히 하면 다 이 자랑스러운 그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이런 말씀을. 참. 그래서 제한 중국인들은 이 중국 공산당의 침투 경로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을 계속 대책 없이 받아들이면은 또 이 사람들한테 영주권을 주고 결과적으로 선거권을 주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영원히 바뀔 수가 있어요. 친중 정당이 계속 집권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을 신설한다고 그랬나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얼마나 열심히 이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고 있냐면 그렇게 자기네 편 친중파를 양성을 하냐면은 대사관에서 이렇게 이 행사를 종종 해요. 이렇게 명사 초청 강연회. 그래서 이 자리에 한 100명 정도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에서 그래 목에 힘께나 주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런 행사를 하고 이게 맛있는 밥도 먹이고 뭐 선물은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물을 받든 안 받든 이런 자리에 가면 그 다음에 중국을 욕하기 어렵잖아요. 이거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불러서 강연회를 했는데 제가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 조금 스타디를 했어요. 이분이 2018년 4월에 이 보아오 포럼의 이사장을 맡습니다. 근데 이 보아오 포럼은 중국 형식적으로는 이제 비정부 포럼인데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아시아 각국을 상대로 펼치는 이 통일전선 공작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죠. 중국 애들이 미쳤습니까? 이거를 이제 지들 돈 쓰면서 심심해서 만들었겠어요? 자선 사업하려고 만들었겠습니까? 통일전선 공작 기구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뭐 반기문 총장께서 전혀 안 하셨겠죠. 그분도 선의로 여기 사무총장직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2018년 기사인데 반 이사장이 선출된 데는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중국과 맺은 인연과 신뢰가 작용했다. 사무총장 재임 10년 하면서 11번 중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어느 나라도 자기네 이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는 산호초에다가 세면을 들이붓고 그게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그 일대가 다 자기네 바다고 지나달리려면은 미리 신고하고 지나가라고 강짜를 놓는 그 중국 공산당한테 중립적 입장을 지켜서 반기문 보아오 포럼
이사장님. 이 인민망이라고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가 인민일보가 있어요. 이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이 이제 인민망인데 이 인민망 대표처가 아주 묘령의 한국말도 잘하는 조위보, 한자로 주옥화라는 여성을 2015년에 파견을 합니다. 이 여성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중국이랑 이제 이 인민망이랑 MOU를 체결해요. MOU를 체결하는 조건이 이거죠. 이렇게 너네 동네에 관광객 많이 보내주고 너네 동네 기업들한테 중국이랑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테니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그야말로 전국을 훑고 다닙니다. 대표적인 데가 이 강원도 차이나타운이죠. 거의 성사될 뻔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강원도 차이나타운을 막았어요. 차이나타운 만들어서 중국인 촌을 거대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중국인의 해방구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최문순 지사는 이게 내 마음속에 까는 1대1로다. 아, 참. 김두관 의원은 2011년도에 재산 신고를 1억을 했는데 그 아들내미를 5년 동안 영국에 유학을 보냈는데도 재산이 전혀 줄지 않았어요. 영국의 학비가 무지하게 비쌌는데 생활비랑.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이 김두관 의원 딸내미가 중국의 인민대학이라는 데를 졸업하고 중국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어요. 이 중국은행의 서울지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물론 김두관 의원님이 뭐 중국 공산당 간첩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추호도 안 해요. 다만 중국 공산당은 남의 나라 정치인을 포섭할 때 이런 수법을 쓴다. 그 자식을 불러다가 공짜로 유학을 시켜주고 일자리를 주고. CJ 계열사들이 많은데 중국에서의 매출액 비중이 20%가 넘는 회사들이 꽤 돼요. 여기 보면 CJ, CGV, 그 다음에 제1예당, 대한통운 이런 회사들이 매출액의 2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CJ그룹은 중국 공산당의 정중한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죠. 이 외교부 소관의 한중 민간 경제 협력 포럼이라는 게 2013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랑 중국의 지자체들이 대거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단법인입니다. 외교부 소관의 사단법인. 이 정관이 마침 인터넷에 나와 있길래 이 정관을 들여다봤더니만 사업 중에 하나가 한국 내 차이나타운 건설 사업이에요. 포천시에서 이제 춘천에 최문순 지사가 추진했던 차이나타운 사업이 무산되고 나서 이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포천시에 차이나타운이 생긴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포천시에서는 우리 그런 거 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죠. 이 포천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작년 4월 달 기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한중 민간 경제 협력 포럼이랑 TJ 그룹 계열사가 스마트팜 빌리지를 약 25만 제곱미터 축구장 35개 크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확인을 못했어요. 이 사업을 중국 공산당의 정중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CJ라고 하는 그룹과 그 기업과 아까 말씀드린 한중 민간 경제 협력 포럼이 손을 잡고 이걸 만들기로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조선구마사 한번 방송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그냥 바로 접었죠. 중국식 소품 사용하고 중국복 의상 입히고 또 여기 작가가 또 이 중국이랑 중국 공산당이랑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조선구마사가 이 한번 방송하고 문을 닫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와 유사한 친중 드라마가 계속 만들어지고 방송될 예정이었다. 근데 주로 이걸 맡고 있는 회사가 TVN이다. TVN 뭐 회사가 어딜까요? CJ죠. 굉장히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화계를 쥐락펴락하는 이 대기업인데 CJ를 제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간땡이가 봤어요. 이 중국의 24시간 이 중국의 드라마 등을 방송하는 채널이 우리나라에 5개나 되는데 2016년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 이후에 소위 한한령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중국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 라는 게 발동이 됐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발동이 된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 공산당 지도부에서 이제 한국에 넣을 거 틀지 마. 누가 말을 했는데 그게 집행이 되는 거죠. 6년째. 최근에 이제 그 한미 관계가 강화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한국을 다시 이제 미국으로부터 떼내기 위해서 한국 드라마를 이제 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까지는 이 한한령을 작동을 시켰는데 그동안 이 한한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또 공무원들 중에 우리도 그럼 상호주의로 가자라고 얘기한 놈이 단 한 놈도 없었어요. 2020년에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가수 수현 또 이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방탄소년단 BTS 등등이 일제히 6월 달에 이때 이 아까 말씀드린 BLM 생각나세요? 모택동을 숭상하는 미국의 소위 자칭 흑인 민권운동 단체. 이때 그 미국에서 대선 앞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폭동을 일으켰던 개들한테 우리 이 연예인들이 일제히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뜬금없지 않아요? 일제히. 방탄소년단은 심지어 100만 달러를 줬어요. BLM 운동하는 애들한테.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B는 바로 한 달 전에 지지 성명을 내기 한 달 전에 중국의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로 돈을 좀 벌었고 또 이때 이 방탄소년단도 중국에서 광고 등을 하면서 돈을 엄청 벌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돈을 버니까 중국의 정중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나라 연예 게임 산업에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에는 민간 기업이 없죠. 이게 주로 텐센트라는 기업인데 우리는 민간으로 알고 있는 텐센트는 중국 공산당의 기업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텐센트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연예 게임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학원, 저 유명한 제가 전에 대표로 있던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있고 작년 초 정도까지만 해도 미국에 한 100개가 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정체를 깨닫고 1년 만에 거의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한 20여 개 남았다고 그래요. 영국에 한 30개 남아있고 아직도 한국은 23개.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대한민국 서울에 200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놀라운 거는 중고등학교에도 소위 공자학당이라는 게 설립이 됐어요. 16개나. 그래서 이걸 합치면 39개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 대한민국에서 준동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말 탐이 날까요? 사실은 거의 다 점령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돌출 변수가 나타날 바람에 산통이 깨졌죠.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이제 공자라는 그 타이틀을 내세워서 중국 문화를 가르쳐 준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친중 인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죠. 또 이렇게 잘 따라오는 애들한테는 중국으로 불러와서 유학을 시켜줘요. 진짜 간첩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이제 학생들 7만 명. 이 학생들 7만 명은 그래도 이게 중국 공산당 자식들이나 뭐 이렇게 중국에서 잘 나가는 애들의 집안의 자식들이 와 있어가지고 사상적으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상한 놈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우리는 공산주의 하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나도 이제 민주주의 해야지 이렇게 나서는 애들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겁나는 거죠. 그걸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돼요. 통일전선 공작의 거점이다. 공자학원뿐만 아니라 이거 진짜 소름 끼칩니다. 이 각종 연구기관, 교육기관, 교류 단체, 중국인들 단체 정말 숨이 차서 읽을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이 많은 통일전선 공작 기구가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네들은 영원 무궁토록 지금 100년 동안 나라를 세운 후부터는 70년 동안 한 당이 중국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한 30년 정도, 그리고 원래 이게 대국이라
스케일이 크죠.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30년을 내다보고 이 중고등학교 애들, 대학생들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또 인구를 배치하고.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게 특정 정치 세력과 연계되면 그야말로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 친중 정치 세력의 정당의 영구 집권. 그래서 이 중국인 문제를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정말 원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끝으로 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의 이제 중국 민주화를 추구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 대표가 그 왕수준이라는 자인데, 이 자는 1994년도에 방문학자로 미국에 건너와서 10년 만에 2003년에 시민권을 획득을 했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나서 2006년에 중국 민주화 운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체 대표 자격으로 다른 그 중국 민주화를 추구하는 여러 단체들과 합동 사업을 많이 했어요. 계속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하면서 정보를 다 수집해서 중국 공산당에 보고를 했죠. 한국에는 이런 간첩이 없을까요? 예, 제가 이제 이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 대한민국에 그래도 부지런한 경찰관들 또 기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제가 이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주고받고 있고요. 또 그 경찰이나 또 이게 이 관련 기관에서 대책을 세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정말 너무 오래 제가 시간을 끌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